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해외 어떤 일을 하려고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여행이 아니라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 같은 거를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현찰 달러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환전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금액을 좀 많이 그 달러 환전을 해놨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놔두기는 좀 그렇고 다시 이제 원화로 바꿔서 또 써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재환전을 하는 과정에 뭐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크게 이제 차이가 없어요. 금액이 작다 보면.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좀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좀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여러 은행도 알아보고 하다가 한 90% 정도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여행 계획이 취소돼서 이 재환전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90%의 그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았더라도 살 때도 들어가지만 팔 때도 대부분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 때 팔 때 모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생각을 했었는데 재환전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그 환전을 했는데 재환전을 할 때는 1,0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환율이 올라서 그랬구나. 거래 비용을 빼고도 돈이 남는구나. 그렇다면 이걸로도 투자가 되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좀 발전이 돼서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투자의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안정성이라고 이제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돈이고 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어떤 거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통화란 말이죠. 원화로 달러를 바꾸는 행위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가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화는 우리나라만의 돈이고 달러는 세계의 돈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교환 비율은 분명히 뭐 다르긴 하겠지만 바꿔놓으면 이거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은 보장된 그런 자산이다. 가치가 0에 수렴하는 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만한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는 행위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판게 돼요. 달러를 매수하는 행위는 원화를 매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달러를 매도하면 원화를 매수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도 그 사이에서 이제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것을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수익이 날 때마다 해당 자산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해가면은 어느 순간에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수수료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달러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일단 금액의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자산을 일궜죠, 사실은. 그리고 주식 투자도 달러 투자를 하면서 얻은 어떤 그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게 됐는데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뭐 수익률도 안 나오는 부동산 투자 뭐하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 위험한 거 도박 같은 거 주식 투자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해본 사람으로서 장단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대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의 또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러 투자도 한번 해봤잖아요. 가장 크게 달러 투자가 앞에 두 가지 어떤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뭐 아파트라면은 이걸 몇 평짜리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학군도 알아보고 교통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을지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더 그렇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지 뭐 그 현대차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 봐야 되고 또 종목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달러 투자는 외환 투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달러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종목을 제가 이미 골라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뭐 위안화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에요. 달러가 세계의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거고 그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부동산이나 주식하고 다르게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찍어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떤 통화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거는 뭐 세계에서 이미 입증된 그런 통화니까.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하면은 이제 남은 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거든요. 달러 투자로 기본적인 투자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 분석까지 해야 되는 이런 다른 투자까지 가게 되면 어떤 투자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달러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를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사실은 환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유의사항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전 목적에 따른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문구가 정확히 제가 이거 그대로 써왔어요. 건당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은행 규정에 의거하여 동사실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큰 금액을 달러를 이제 매수하는 환전하는 게 좀 불법적인 일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니까 이거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세금이 있어서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을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아니라 뭐 그 FIU라고 해가지고 금융정보 뭐 분석원인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기구에 그게 보고가 돼요. 이 왜 보고가 되냐면은 뭐 자금 세탁이나 뭐 불법적인 목적, 특히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밀반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큰 금액을 많이 해봤고요. 주요 통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 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요 통화라고 하는 화폐들은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90% 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리라화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통화 있잖아요. 브라질 헤알이라고 하나요? 제3세계 뭐 필리핀의 페소 뭐 이런 통화들은 최대 환전 수수료 우대가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환으로 환테크라고 하는데 환테크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환전 수수료 때문인데 주요 통화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통화들은 그 차익을 얻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잘 쉽게 뭐 등락폭이 크지도 않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 투자에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들은 일단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통화 중에는 제가 뭐 위안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해봤는데 일단은 거래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엔화는 그나마도 조금 많이 해봤는데 하나의 이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도 많이 있고요. 은행에 가서 현찰 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입금을 해요. 그러니까 보관의 용도로 입금을 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빨리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을 해요. 그러면은
은행마다 물론 다르기는 해요. 근데 현찰 수수료가 1.5%가 부과가 돼요. 달러 투자를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한 번 거래를 할 때 기대 수익률이 0.3에서 0.5% 이렇게 되게 낮은데 1.5%의 수수료를 내고 나면 이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5%면 지금 뭐 1년 정기예금 금리에 맞먹는 그거보다 더 높겠네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입금과 출금을 할 때 그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특정 은행에서만, 또 다른 은행들은 부과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내가 입금을 했다가 출금을 하면 바로 1.5%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출금을 하면 면제가 돼요. 빠르게 차익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가 이걸 출금을 해서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서 은행에서 곧바로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나한테 조건이 좋은 쪽의 플랫폼으로 옮겨서 이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또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엔화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금 빨리 매도하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데 인출을 못하는 상황을 한번 겪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엔화는 위험하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엔화 대신 달러 투자만 했었는데 최근 보니까 또 엔화가 많이 내려갔다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 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달러 투자 관련된 인터뷰를 그 경제신문사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거의 악플 천지였었어요. 근데 그 악플들의 대부분 한 90%를 차지하는 게 달러 투자를 이제 현찰 달러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거기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세금은 0인 거 알겠지만 환전 수수료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변동폭도 되게 낮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그대로 거기 써놓은 그대로 하면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했죠. 왜냐면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환율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환하고 현찰 달러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전신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사례예요. 전신환은, 그러니까 현찰 달러는 보통 스프레드가 1.75% 정도고요. 전신환은 1% 정도예요. 이 스프레드 1%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기준 환율이라고 할게요. 1,000원일 때 1%의 스프레드인 곳에서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일 때는 1,010원에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팔 때도 내가 1,000원일 때 팔면 990원, 10%, 1%가 빠진 990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 파는 행위로만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인데도 2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원이나 발생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5원 오르기도 힘든 게 원달러 환율인데 내가 사놓고 20원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그리고 단타로 할 수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전 수수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대를 해줘요. 100%를 우대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함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함정이 있는 게 100%이긴 한데 스프레드가 높고 그 달러 기준 환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은행, 증권사 다 달라요. 같은 시간에도 환율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주는 곳은 다른 쪽보다 환율이 좀 높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속는 경우도 있죠. 이제 95%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가 1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95%를 우대를 해주면 5%인 거예요. 0.5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0.05% 정도가 돼서,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내가 살 때 1,000원일 때 사면 1,000.5원에 살 수 있는 거고, 팔 때는 999.5원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둘 간에 샀다 팔았다 행위를 했을 때 1원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1,000원일 때 산 달러는 1,001원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거래 수수료로 따지면은 한 0.1% 정도인데, 그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양도세나 부동산 양도세나 취득세는 얘기도 안 할게요. 일단 거래 비용에 대해서 일단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을 것 같고 비교할 가치도 없을 것 같고, 주식 투자할 때 거래 수수료가 일단은 세금 같은 경우가 보통 0.25%가 기본적으로 들고, 거기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보통 0.3%로 잡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0.1%란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거래 비용이. 거기다 세금까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아, 이게 현금으로 달러 투자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신환이긴 하지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현찰하고 이제 전신환 구분을 했는데, 그 증권사에서는 전신환만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가려고 경비로 쓰려고 환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신환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전신환을 현찰로 인출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찰 수수료 1.5%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갔을 때는 현찰 달러를 해야겠죠. 근데 현찰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레드율이 1.75%에 90% 정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고 팔 때 비용이, 아까 그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현찰 같은 경우에는 총 4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찰이 조금 이제 안 좋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찰 달러는 달러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그 환전 수수료가, 그 수수료율이 전신환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반대로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비용이 적은 대신 전신환도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송금이나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하나 안 되는 게 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신환으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못 사 먹는 거죠. 최근에 그 뭐 가상화폐 뭐 붐이 일어서이기도 한데, CBDC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러 투자자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달러가 뭐냐면은 결제가 가능한 전신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찰 달러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찍어내야 되잖아요. 종이를 들이고 잉크를 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은행 창구에서 들은 얘기인데,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이제 좀 묶음 단위로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은 거의 새 지폐예요. 그 새 지폐를 운송하고 또 보관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좀 전신환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한 건데,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제가 전신환도 사고 현찰 달러로 사는 이유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달러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좀 비싸더라도 현찰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면 결제가 가능한 전신환이니까 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또 그 디지털 달러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거래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달러 투자를 할 때 좀 더 편안하고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죠.